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함석근 선생이 들려주는 장자입니다. 노자 못지않게 장자도 생물연대나 또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이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논어나 맹자 같은 경우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 뜻이 분명합니다. 권력자를 비판할 때도 내놓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자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언이라 그러죠. 우언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우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우화라고 하는 거는 노자처럼요. 노자는 워낙 짧아서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읽으면 저렇게 보이는데, 장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쪽 입장이 되기도 하고 저쪽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왜 장자가 왜 그런 식으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글을 썼을까? 간단합니다. 공자나 맹자처럼 널리 알려진, 요즘 뭐 셀럽이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뭐 거의 공자는 이제 30살 때부터 성인이라는 소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50세, 60세가 지나면 따르는 제자만 해도 수백 명이 되고 68세 무렵에는 사기에 따르면 제자의 수가 3,0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맹자 같은 경우도 여러 제후국을 돌아다녔지만 수백 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닙니다. 종자 수백 명, 후거 수십성, 뒤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수백 명이었고 뒤따르는 수레의 대수가 수십 명이었다. 당당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금들을 만나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욕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정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잘 대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대해주면 논어나 맹자의 그 이야기가 실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천 년을 두고 형편없는 임금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맹자가 양나라에 갔을 때 양나라 혜왕은 맹자를 잘 대우합니다. 물론 맹자로부터 들은 말은 욕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잘 대해줬는데 혜왕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양나라 양왕이 임금이 됩니다. 근데 양왕은 맹자 같은 문사를 싫어했어요. 무인을 숭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자에 대한 대접이 소홀해졌는데 그 내용이 맹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양나라 양왕을 만났는데 망지불사인군이요. 멀리서 보니까 임금 같지도 않고 취지 불견소회원이라, 가까이 가보니까 위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자가 조령문할, 갑자기 천하 오종고, 천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내가 대답했지. 하나로 통일되겠지. 이랬더니 누가 통일할 수 있을 겁니까? 이렇게 묻길래 내가 당신처럼 사람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통일할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해 줬지. 그게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양나라 영왕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그 맹자를 읽은 독자들에 의해서 형편없는 군주로 낙인 찍혔죠. 완전히 이제 생각 잘못한 겁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자나 맹자와 이렇게 임금들이 대화한다 하더라도 현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욕구요. 그 욕구가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알렉산더 왕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렇게 극진히 예우하죠. 그걸로 부족해서 현자를 또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저작거리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디오게네스를 만나잖아요. 디오게네스는 술 마시면서 술통 앞에 이렇게 거꾸로 져서 숙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알렉산더가 가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럽니까? 비켜, 그러잖아요. 해 가리지 말고. 예, 알렉산더가 왜 거기까지 찾아가냐면 현자를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이죠. 그런데 상대가 디오게네스나 무슨 공자나 맹자가 아니라 이거 장자입니다. 장자는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인이에요. 그런데 권력자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돌직구를 날리면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쓴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함석근 선생이 놓였던 처지와 비슷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장자가 몽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었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사기에서 사마천이 사기 열전을 기술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맹가는 추인야라, 맹가는 이제 맹자인데 맹자는 추나라 출신이다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자는 제나라 출신이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장자에 대해서만은 출신 나라가 쓰여 있지 않아요. 그냥 몽지역 출신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세에 여러 학자들이 고정을 해서 장자가 송나라 사람이다 또는 위나라 사람이다 또는 초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혼란스러우냐면 그게 다 맞아요. 왜냐하면 장자가 살았던 곳은 몽이라는 곳은 한때 송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나라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 영토가 초나라 땅으로 바뀌어요. 살았던 시대가 전국 시대죠. 한마디로 전쟁과 폭력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초나라 땅이 됐어요. 그러다가 장자 사후에는 위나라 땅이 됩니다. 자, 그런 곳에 살면 참 힘들죠. 본래 송나라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살면 돼요? 송나라 만세하고 살면 되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네가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건 아닌데, 우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가? 이랬을 때, 역시 대한민국이라고 쓴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인기 있는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백범 김구 선생 뭐 이런 분한테 설문조사하면 나는 죽어도 또 대한민국,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뭐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한테 설문조사하면 그렇게 될지 몰라도 지금 현대 한국인들은 무슨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가 인기가 있지 대한민국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사는 건 그렇게 높이 평가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일본 만세하고 살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면 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 만세 뭐 이러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우연히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편합니다. 미국의 그 9.11 테러 이후에 성조기를 내건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죠. 주로 무슬림 계열 미국인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백인들, 엘리트들은 절대 성조기 내걸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그 사람들이 미국인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 정체성을. 그런데 무슬림들은 정체성을 의심받죠. 너 테러리스트 아니야?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되니까 성조기를 내걸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럴 때 발휘되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참 그 아픈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걸 혐오의 대상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짧은 생각입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일 수밖에 없는 게, 고대에는 더 했겠죠. 아마 장자도 송나라 만세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나라가 쳐들어와서 초나라 세상이 됐어요. 어떡합니까? 장자는 아무런 권력도 없고 명망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송나라 만세 이럴 사람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뭐 김구 선생이나 무슨 안중근,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뭐 이런 소수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장자도 그런 처지입니다. 함석헌 선생 처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9살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일제망세. 근데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일제와 맞서 싸웠죠. 그러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 독재 정권이 들어섰죠. 시야를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떡합니까? 또 그 시야를 위해서 독재 정권과 싸우고. 처지가 비슷하죠. 이 편 되기도 힘들고 저 편 되기도 힘듭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하냐면 한국 현대사 중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 황순원 선생의 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청준 작가의 작품 이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6.25 전쟁 당시에 점령군이 총을 들이대고 너 어느 편이냐고 묻습니다. 그
그 총뿌리가 나에게 겨눠져 있다 그러면 어느 편이라고 대답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총구 앞에 평등하다고 마오쩌둥이 그랬거든요. 목숨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뭐 총등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우리 현대사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에서 씨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장자는 이제 사실은 고대 사회니까 그보다 더 가혹했단 말이에요. 어제 한 말이 오늘 비수가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송나라 만세에서 살다가 초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나라 만세 했어요. 그러다가 그대로 끝나면 차라리 또 다행인데 다시 송나라가 차지합니다. 그럼 다시 또 송나라 만세 하려고 했더니 야, 너 지난번에 초나라 만세 했지. 뭐 이 더러운 부역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한국 현대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낮의 지배자 토벌군, 밤의 지배자 빨치산, 지리산 같은 데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건 이제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 미테랑 대통령이 굉장히 그 강조했던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뭐냐면 항독 항전, 항독 운동한 거, 그 이른바 이제 레지스탕스라 그러죠. 그걸 내세우는데 그 미테랑 대통령도 본래 초기에는 그 괴뢰 정부 BC에 강요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아주 독일 세상이 되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오래 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뛰쳐나와서 항전하기 시작한 거죠. 눈이 밝았죠. 탁월한 안목이 있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근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이게 그냥 일제가 계속 갈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문인이고 뭐고 그냥 다 친일로 바뀌고. 안타깝게도 말년에 바뀌어요. 또 이게 다. 참 안타깝죠. 그게 이제 지식인의 한계인데, 안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아까 얘기한 이제 직접 투쟁에 나섰던 그런 사람들, 또 함석헌 선생처럼 이렇게 항일한 분들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임꺽정이라는 그 소설을 쓴 벽초 홍명일 선생, 이분들도요, 일제가 적어도 100년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현대사를 재구성하면 우리 현대사의 사상가들의 힘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 안개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서 나갔던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분의 한 사람으로서 함석헌 선생을 보는데 장자가 당면했던 그 현실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장자는 신상이 이제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송나라 만세하다가 초나라 만세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함석헌 선생이 장자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무기력한 지식인의 자조로 보지 않고 저항의 문학으로 봤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건 이제 노장을 오랫동안 강의하시면서 글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장자를 두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장자는 그저 시원한 문학만이 아니다. 그저 읽으면 시원한 그런 문학만이 아니다. 피눈물이 결정된 저항의 문학이요, 삶의 부르짖음이다. 그렇게 볼 때 평화주의란 결코 평안에서 오는 한가한 말이 아니요.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걸 그렇게 쉽게 쓰는데 그렇게 한가한 말이 아니고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비폭력의 부르짖음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장자를 비폭력의 저항으로 읽어낸 것이 참으로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자 스스로가요, 가까운 사람 중에 유일한 권력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친구 혜시입니다. 혜시는 이제 위나라의 재상을 지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위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재상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는 이미 진나라가 이 중국 전국을 통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대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혜시는 진나라에 저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나라 재상으로 있으면서 진나라는 진나라고 위나라는 위나라다. 그 당시 표현으로 진나라의 천하와 위나라의 천하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해요. 상당히 이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를테면 요즘도 우리가 세계 평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국이 주장하는 세계 평화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 평화, 미국의 영도 아래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중국은 좀 찌그러져 있고. 근데 중국이 주장하는 이 세계 평화, 이거는 팍스시니카예요. 다르죠. 그럼 한국의 세계 평화, 이건 일단 한반도의 평화, 안정, 이게 중요하잖아요. 각국이 얘기하는 평화, 인권, 이거 각자 다르잖아요. 미국이 계속해서 인권 하는데, 만델라 대통령이 살아있었을 때 인권과 미국의 인권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셰시의 논리가 그 당시 진나라가 이야기하는 천하의 질서와 위나라가 얘기하는 천하의 질서가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미 진나라로 권력의 추가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재상에서 물러날 수 쫓겨나게 됩니다. 쓸모없다고 쫓겨난 지식인 이 셰시가 장자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낙인받은 자가 보기에 진짜 쓸모없는 것, 그게 이제 장자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장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셰시가 먼저 장자를 공격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크기가 산보다 더 높고, 둘레가 수십 명이 둘러싸야 될 정도로 그 줄기가 크고, 그리고 사람의 그 열길 위에 비로소 가지가 시작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목수는 길가에 서 있는데도 목수가 거들떠 보지 않는다. 왜? 쓸모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려면 좀이 먹어서 무너져 버리고, 배를 띄우면 가라앉아 버리고, 문을 만들면 진액이 흘러나와서 손을 댈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쓸모없음을 실컷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장자에게 아픈 소리를 합니다. 네가 하는 얘기도 크기만 하지, 이제 아주 그냥 허망하다 이거예요. 크기만 하지 쓸모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으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장자가 이야기를 지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아무것도 안 들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아픈 데를 찌른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이 사람아, 나는 그렇게 큰 나무가 있다면 그거를 무하유의 골, 그 장자가 그리는 이상향이거든요. 거기에다 심어 놓고 그 나무 아래서 낮잠이나 자겠네, 이 사람아. 이렇게 셰시 뒤통수를 한 방 먹이거든요. 낮잠이나 자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그 당시에 이제 전쟁과 폭력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통 농경사회에서 낮잠이나 자는 사람, 이러면 굉장히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기 쉬운데, 그 당시엔 전쟁과 폭력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낮잠 자지 않고 아주 성실한 사람. 그 장자는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방황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장자는 좋은 뜻으로 씁니다. 목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제 목적이 분명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뭐 합니까? 성공하면 남을 죽이고, 실패하면 내가 죽고, 이게 전쟁터 아닙니까? 그걸 거부한 걸로 본 거죠, 함석헌 선생이. 이게 참 탁월한 게 왜 이러냐면, 사실은 이제 함석헌 선생이 초기에 이제 유영모 선생을 만나서 일본 고등사범학교에, 도쿄 고등사범학교에 또 가서 우츠무라 간조를 만나고 무교의 주의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1953년 무렵부터 퀘이커로 전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퀘이커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반전평화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는 거죠. 그 영향을 받고 또 그런 기초 아래서 장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장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일정한 길을 잃고 소요방황하면서 낮잠이나 자는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보이지만, 전쟁과 평화의 시대에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저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읽어낸 거죠. 그게 이제 그 시대적 소명이라고 본 겁니다. 사실 그런 이해가, 이게 이제 5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건 참 놀라운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비슷한 수준에 이제 간신히 도달했습니다. 이제 양심적 병력 거부자라든지 이런 그 사례를 두고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는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5,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든 총칼을 들지 않겠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게다가 장자를 읽고 성서를 읽은 사람이라면, 아니,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굉장히 폭력적 방식으로 그 입장에서 생각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낼 곳이 감옥밖에 없단 말인가. 이건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논의가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이게 6, 70년대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게 어디서든 상식이 되고 존중받아야 하는데, 사실 장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장자뿐이 아니라 그 앞서 읽었던 그 노자에도 그렇고요. 또 함석헌 선생이 늘 인용하는 그 맹자, 논어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 정신은. 이를테면 이제 침략해오는 상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먼저 무력을 통해서 타국을 정벌하거나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논어에도 보면은 순임금의 고사를 인용합니다. 순임금 시절에 온 중국의 나라들이 다 복종했는데 복종하지 않은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게 삼묘족이라고, 묘족입니다. 묘족. 묘족들이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 이기라는 신하가 군대를 물리라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덕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순임금이 문덕을 베풀어 군대를 물리고 군대를 보냈더니 석 달 동안 저항을 해요. 묘족들이. 그리고 나서 그 저항에 부딪혀서 군대를 물리고 그 다음부터는 포용 정책을 시작합니다. 문덕을 베풀었더니 7순 만에, 70일 만에 묘족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현대 한국에서도 분단 상황에서 생각해야 할 거리가 많죠. 이를테면 어떤 무력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서로 위협하거나 급박하거나 위기를 조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어느 한쪽에서 진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결국 평화의 길이 가까워질 수 있겠죠.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한 1년 전만 해도 이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세계 상황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진 않네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함석헌 선생이 결국 노노맹자 같은 유가문헌 그리고 노자나 장자 같은 이른바 도가로 분류되는 그런 문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분단되어 있는 한국 그리고 전쟁의 참화를 겪은 반성의 차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참 특이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 가르침 중에 하나가요. 선생은 이제 종교인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종교의 이상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상이 있다면, 이상이란 말도 선생은 세워놓은 뜻,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말 사랑이 아주 극진했어요. 그러니까 칼로 끊어도 없어지지 않고, 망치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고, 끝내 살아남는 것이 우리말, 우리 생각이다. 사실 저는 제가 한국 철학사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맨 마지막을 함석헌 선생이 이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말과 우리 생각을 지켜낼 때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현실 온갖 문제들을 우리의 사유로 직접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빌려오잖아요. 자꾸 제가 엉뚱한 데 가서 묻습니다. 베를린이 무슨 대학 교수 부르고 무슨 프랑스의 지적 같은 사람 부르고 미국의 백인 남성을 불러서 한국이 어떻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세계적 석학이라고는 하나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이 분단 상황의 이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직접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이상은 어떤 종교에도 공통된 것이 뭐냐? 내버린다는 것, 포기다는 거예요, 포기. 그러니까 집을 내버린 것,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버린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불교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 출가라는 것. 출가라는 게 뭐냐? 집에서 나가는 건데, 가출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 출가라는 게 뭐냐? 가족까지 다 버리는 겁니다. 집 내버리는 건데, 그게 아주 어렵잖아요? 다 훌륭한 명성, 고성, 이런 게 됐다,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참 몰인정하리만큼 일단 출가를 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와도 나 몰라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종교의 근본 정신 이상이 소유를 없애는 것, 내가 가진 걸 버리는 것, 그리고 장자가 얘기한 망아, 나까지 던져버리는 것, 여기에 종교의 참다운 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내버린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함석헌 선생이 얘기한 것들을 다 전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함석헌 선생 이야기를 놓고 직접 대면할 날을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